이란 그 거대한 사막의 심장부는 마치 태풍의 눈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죠. 거리를 메운 독재자의 거대한 초상화는 흔들림 없는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장막 아래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경제적 균열이 말이죠. 정부는 연일 경제 성과를 자랑하며 선전했습니다. 국영통신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죠. 하지만 테헤란의 번잡한 시장, 바자르를 걷던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공시 환율은 굳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단 30분 만에 암시장에서 리알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은밀히 주고받는 정보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낡은 댐에 생긴 작은 금이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압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요. 시장 상인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며 휴대폰 화면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제의 물가가 오늘은 휴지통에 처박히는 공포, 그것이 독재자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부패한 인맥으로 부를 축적하며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가차없이 철퇴를 내렸죠. 그들의 눈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은 그저 단순한 통신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대상일 뿐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 요새를 무너뜨릴 파괴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기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이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대화방에서는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공유되었고 특정 공무원의 부패 행위, 국영기업의 비자금 조성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식시장 지표나 거시 경제 보고서가 말해주지 않는 살아있는 경제의 맨얼굴이었죠. 공식 통계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지만 길거리의 시민들은 매일 저녁 자녀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마트폰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공유하는 은밀한 창구가 되어갔습니다. 이란 국영은행의 한 젊은 이코노미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십 년간 변함없던 보고서 양식에 숫자를 채워 넣으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외환 보유고 탄탄한 국가 채무 비율, 그러나 그의 스마트폰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밤 수십억 달러의 검은 돈이 이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언이 넘쳐났습니다. 외환 암시장 환율 그래프는 매일 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입력하는 공식 숫자보다 스마트폰 속 비공식 숫자, 즉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암시장 환율이나 비자금 규모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섬뜩하게 다가왔죠. 그는 알았습니다. 정부의 댐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그 바닥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자라고 있음을요. 그 균열을 통해 국가의 부는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었고 댐이 무너지는 순간 그 균열의 정체는 내 폰에 찍히면 30분 뒤 넌 죽는다는 섬뜩한 경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요. 국영기업들은 독재자의 친인척들 주머니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효율성 따위는 고려되지 않았죠.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은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식탁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마치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동시에 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계속 새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구멍을 단순한 경제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이 만든 명백한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증거들이 바로 그들의 손안에 쥐어진 작은 기기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불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지하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좌절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좌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소수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경제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스마트폰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이란 전역의 수많은 작은 상점들, 대학 강의실, 그리고 고독한 밤의 방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붕괴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정부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었고 정의를 향한 억압된 욕구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불씨가 독재자의 낡은 성벽을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폰에 찍히면 30분 뒤 넌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으로 말이죠. 이란 국영은행의 젊은 이코노미스트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속한 익명의 대화방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재자의 오랜 친구이자 국영 석유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가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 계좌 번호와 최근 1년간의 자금 이동 내역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에는 총액과 함께 이란 국민의 이름으로 압류 예정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과 몇 줄의 정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에 생긴 작은 균열이 삽시간에 전체를 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복사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적의 얼굴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부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내 폰에 찍히면 30분 뒤 넌 죽는다. 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독재자들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정부는 곧장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즉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해당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망을 감시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언급하는 계정들은 가차없이 차단당했습니다. 거리의 감시 카메라들은 밤낮 없이 시민들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보안 병력은 도심 곳곳에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이미 통제의 소나기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진실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 누구도 그 불길을 다시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 국영 석유회사 최고 경영진은 공석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거짓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미 테헤란과 이란 전역의 바자르와 골목에서는 그의 스마트폰에 찍혔다는 냉혹한 진실이 속삭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해외 자산 동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가 관리하던 프로젝트들은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익명의 그 누군가가 권력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누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낡은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두 번째, 세 번째 타겟이 차례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은행의 총재가 호화로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되었고 최고 종교 지도자의 사돈이 국가 예산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과거 등기부등본 자료와 결합되어 유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동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익명의 해커들이 벌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체제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진실을 토해내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공포는 이제 독재자의 궁궐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 중 누가 배신자인지, 어떤 정보가 다음 순간 자신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 디지털 공격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피해 숙청을 예고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디지털 감옥에 갇히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혹한 탄압은 오히려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제 체포되는 이들의 신상 정보 또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공유되며 정부의 만행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화면은 단순한 통신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억압된 민중의 외침이 폭발하는 광장이자 독재자들에게 내려지는 디지털 심판대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쉬쉬하며 넘어갔을 권력층의 비리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분석되고 공유되었습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눈이 밤새도록 독재의 성벽을 주시하며 가장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하는 순간 그 균열을 부수기 위해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더 이상 공식 보고서에 거짓 숫자를 채워 넣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유출된 비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독재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낡은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보고서에 적는 숫자가 거짓이라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만들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란의 거대한 사막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의 초상화가 걸린 거리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질문과 함께 작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손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작은 횃불들처럼 하나둘 모여 거대한 불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견고한 댐이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심은 불신의 씨앗과 그 씨앗이 자라 만들어낸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폰에 찍히면 30분 뒤 넌 죽는다는 말이 이제는 독재자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진실의 불씨는 이제 단순히 주변을 밝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용기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독재자들의 맨얼굴과 그들의 추악한 부패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의, 우리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이었고, 분노는 고통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익명의 대화방은 단순한 정보 공유처를 넘어 조용하지만 끈끈한 연대로 묶인 저항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산하고 공유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퇴근 시간에 번잡한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부패 척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부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바자르 한가운데서 펼쳐진 짧은 연극, 학생들이 모여 침묵 시위를 벌이는 대학 캠퍼스, 밤거리의 벽보에 붙은 찍히면 죽는다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밀리에 계획되고 실행되고 다시 기록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플래시몹이라 불리는 이러한 유령 같은 시위들은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항이 터져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더욱 노골적인 무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보안 병력은 도심을 장악했고 탱크와 장갑차가 거리를 순찰하며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인터넷과 전화선이 아예 끊어졌고 시위 현장에서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은 감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란 전역에 감시의 눈길이 드리워졌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들이 네트워크를 끊으면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VPN 우회 프로그램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항은 단순히 거리의 외침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 전쟁이었습니다. 젊은 이코노미스트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익명 통신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가 가진 통계적 분석 능력과 금융 지식은 정부의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주요 인물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과 씨름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장의 사령관처럼 저항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디지털 신호들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군대처럼 움직였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거대한 합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도구를 넘어 독재 체제를 전복하려는 투사들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동료들의 마지막 메시지, 잔혹한 고문 현장의 증거 사진, 심지어는 정부군의 내부 고발까지 모든 정보가 단말기를 통해 순식간에 공유되며 민중의 분노를 불지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미친 듯이 스위치들을 내려 모든 것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이 무의미해졌음을, 이제 자신들이 건설한 견고한 성벽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네트워크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핵심적인 집결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수십만 명의 스마트폰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리로 나서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최후 통첩이자 디지털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 작은 기기 안에 억압받던 민중의 거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란의 고대 사막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폭풍은 바로 스마트폰을 든 수백만 민중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뜨거웠던 혁명의 광풍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거리에는 부서진 잔해와 승리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바로 오랫동안 부패한 독재가 지탱해온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환상이 일순간에 깨진 듯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국가 경제는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열기로 가득했던 투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차가운 현실, 즉 시장의 냉혹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의 폭풍이 지나간 직후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골마 터진 경제의 맨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되었던 통계들은 더 이상 베일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거대한 바자르는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텅 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흥정소리 대신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고 상인들의 눈빛에는 오랜 투쟁의 피로감과 함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아침 문을 열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팔 물건도 살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은행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통장을 들고 길게 줄을 섰지만 출금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 믿었던 돈은 종잇조각처럼 무의미해졌습니다.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고 소액 투자자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은 차가운 시장의 심판이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금융시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한때 활발했던 주식 거래소는 먼지만 쌓인 채 유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무수히 깜빡였지만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미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수년간 정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했던 젊은 이코노미스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독재 정권이 구축한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위 위에 서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는 밝혀진 부패의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한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열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분석은 냉혹한 현실로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해외로 빼돌려졌고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자원은 권력 유지와 감시 시스템에 낭비되었습니다. 투명성 없는 권력이 어떻게 경제를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사회 전체로 전가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슬픈 교훈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오랜 혼란과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외국의 자본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과거의 경제적 부패와 불투명성이 더해져 국제시장은 이란 경제를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고대 문명의 유산이나 풍부한 석유 자원의 잠재력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험만이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결코 감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은 오직 이성과 숫자에 따라 움직이며 거짓과 부패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 지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되던 이란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붕괴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란의 사례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시스템이 결국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 끝은 항상 거대한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대가를 청구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산, 우리의 미래는 과연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투자 기회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품처럼 보이는 자산들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란의 붕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시스템은 진실 위에 세워져 있는가? 당신이 추구하는 부는 정당한 노력의 결실인가? 아니면 한때 번뜩였던 허상의 그림자에 불과한가? 진정한 경제적 번영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정의로운 시스템 위에서만 꼽힐 수 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그늘 아래에서는 아무리 많은 석유가 뿜어져 나와도 그분은 결국 소수의 탐욕을 채울 뿐 민중의 삶을 멍들게 할 뿐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우리에게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의 준엄한 원리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며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스마트폰이 권력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날의 기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자산은 과연 지속 가능한 가치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광풍의 끝에서 차가운 시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가?